자, 제 목소리 들립니까? 들립니까? 아무나 대답해 주세요.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아, 자료와 얼굴 보이나요? 네, 잘, 네. 자, 우리가 6장을 지금 이제 배우고 있고요. 6장은 지난번에 언급한 대로 지금 approximation을 하는, 즉 스테이트나 액션이 너무 많을 때 그것들을 피처 벡터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요약을 해서, 그래서 더 이상 그 테이블 룩업 방법처럼 모든 스테이트 또는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포인트별로 또는 그 페어 SA라는 페어 벡터별로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approximation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 스테이트를 뭐 하나의 값으로 뭐 예를 들면 퉁을 친다거나 뭐 그런 방법론이죠. 그래서 지금 지난 예시에서 들은 게 이제 스테이트 애그리게이션이라는데 원래는 100개 스테이트가 있으면 그걸 100개 밸류 펑션으로 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100개의 스테이트를 그냥 하나의 밸류 펑션으로 대체하자. 약간 뭐 신호 처리 이런 데서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퀀타이제이션과 같은 이제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따진 것은 그 이런 어프락시메이션에서도 몬테칼로 방법이 있고 TD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TD 람다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TD 방법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방법이 사실은 이그젝트한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미 그레디언트라는 방법이라 그랬고 이 경우에는 컨버지는 하는데 살짝 다르게 다른 곳으로 컨버지 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험적으로 해보면 원래는 이 빨간 선에 가깝게 이 계단 펑션이 붙어야 되는데 이 그레디언트 방법을 써서 TD0 방법을 돌려보면 실제로 보면 이렇게 살짝 벗어난다. 근데 아주 많이 벗어나진 않는다. 뭐 이런 굿뉴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N스텝으로 우리가 확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TD 람다에서 forward view, backward view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일은 이제 이게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functional approximation을 해서 그 evaluation 한 거죠. 밸류 V를 구한 거라고 보면 되겠고 이제 할 일은 Q를 구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컨트롤이라고 하고 Q가 구해지면 뭐 자연스럽게 팔러시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 Q에 대한 액션에 대한 맥시멈을 치워버리면 그게 팔러시가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컨트롤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밸리에이션에서 했던 세 가지 방법론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몬테칼로, TD0, 그다음에 TD 람다. 근데 이제 컨트롤 또는 팔러스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그 T라는 용어 대신에 SARSA라는 용어를 쓴다 그랬죠. 근데 알고리즘적으로는 동일한 알고리즘이라고 했습니다. 이름만 살짝 바꿔지 한 거 말고는 차이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한 것과 다른 점은 이제 액션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밸류 펑션 안에 A라는 놈들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고 여전히 민스퀘어러로 또는 L2 놈으로 우리가 이 approximation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SGD 방법을 취하면 업데이트하는 파라미터는 에러에다가 러닝 레이트 알파 곱하고 D에다가 그레디언트 곱한다. 똑같습니다. 이전하고.
이전엔 V였는데 Q로 바뀐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죠. 자, 피처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피처 벡터가 XS였는데 이제 A라는 변수가 추가된 거 말고는, 그리고 각각의 엘리멘트들에도 액션이 들어간 거 말고는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리니어 어프락시메이션은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가장 심플한 리니어 어프락시메이션은 그 내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약간 TMI이긴 한데 이 어프락시메이션에다가 약간 상수항을 더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이 내적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처 벡터의 디멘전을 하나 더 추가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x0라는 엘리멘트를 강제로 상수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항에 해당하는 웨이트는 항상 b로 두면은 그러면 상수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내적이 일반적인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식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상수가 더해지는 꼴도 다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면 리니어한 모델인 경우 W에 대해서 미분치하면 이런만 남는 거죠. X라는 벡터가 튀어나오는 거고 여기에 원래 그레디언트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요 그레디언트 대신에 피처 벡터가 들어간다. 근데 이제 재미난 사실은 이 피처 벡터를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피처 벡터를 고르는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다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폴리노미얼을 써도 되고 뭐 지난번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스테이트 애그리게이션 같은 방법론을 신호 처리 분야에서는 이걸 퀀타이제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 강화학습에서는 이거를 타일 코딩이라고. 그래서 강화학습과 신호 처리에서 같은 거를 좀 다르게 부르는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론들 또 뭐 심지어는 프리의 뭐 베이시스들 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엑스포넨셜 펑션들 있죠. 그런 걸 가지고 베이시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임의의 함수들의 집합을 예를 들면 그 사인이나 코사인 펑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하는 게 다름 아닌 푸리에 트랜스폼 또는 푸리에 시리즈죠. 그때 그 사인이나 코사인 펑션을 푸리에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확장해 보면 임의의 밸류 펑션 뭐 v나 q를 이렇게 임의의 폴리노미알이나 뭐 사인 코사인 펑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쉽게 도출할 수 있고 뭐 그거에 대한 뭐 설명들을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인 얘기만 했지만 실제로 이 xi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디파인 할 건가 그거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얘기. 여러분들이 보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냥 익숙한 편한 방법을 써도 되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밸류 펑션이 뭐라 그럴까요? 그리드 월드 같은 어떤 딱딱 이렇게 뭔가 그 구분 지어지는 경계들이 있다. 그러면 퀀타이제이션 방법 같은 걸 쓰는 게 더 나을 테고 아예 이제 스테이트가 컨티뉴어스한 경우는 그럴 때는 사실은 퀀타이제이션보다는 좀 더 스무드한 펑션을 쓰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폴리노미알이나 프리의 베이시스,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 펑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폴리노미알하고 프리의 베이시스를 둘 중에 어느 걸 또 고를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대비 밸류 펑션이 뭔가 어떤 주기적인 구조를 갖는다.
그러니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구조를 갖는다 그러면 프리베이스 쓰는 게 유리할 수 있고, 안 그러고 막 임의의 어떤 복잡한 뭐 함수의 모양이다 그러면 폴리노미얼을 쓰는 게 더 또 유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황과 문제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들의 뭐 그 익숙함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쓸지는 여기서 엄밀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여러분들이 고른 임의의 요 피처 벡터들을 가지고 뭐 만들 수 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뭐 어떤 피처 벡터를 쓰더라도 약간 속도의 차이만 있지 대체로 대부분 다 이 그 광학습 관점에서 컨버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험적으로 해보면 뭐 프리베이스 쓰든 타일 코딩을 쓰든 폴리노미얼을 쓰든 좀 더 복잡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지난 시간까지 배운 세 가지 그 방법론 몬테칼로 TD 그 다음에 TD 람다를 여기서 동일하게 몬테칼로 살사 그 다음에 살사 람다 이렇게 한번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라메타를 업데이트할 때 몬테칼로인 경우 타겟을 토탈 리턴 GT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고, 살사는 TD0랑 같은 거라고 그랬죠. 원 스텝을 앞서 보는데 넥스트 스텝에서도 액션을 실제로 취하는 그런 점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액션이 추가되는 거가 조금 TD0랑 살짝 다른데 구조는 똑같죠. 그다음에 살사 람다는 포워드 뷰는 이런 스텝 리턴들을 우리가 디파인을 할 수가 있는데 스텝 리턴들을 그 t부터 t 플러스 n까지 이런 놈들을 다 엑스포넨셜 에버리지 취한 게 람다에 대한 엑스포넨셜 에버리지 취한 게 QT 람다였죠. 이걸 타겟으로 놓으면 포워드 뷰가 된다 그랬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포워드 뷰는 몬테칼로와 똑같이 n이 무한대 갈 때 또는 뭐 거의 엄청나게 큰 퓨처 스택까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몬테칼로랑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그랬죠. 즉 끝날 때까지 끝나지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으로 원 스텝만 보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이 백워드 뷰라 그랬죠. 때 이제 엘리지빌리티 트리스라는 거를 도입을 하는데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으로 갈 때 이 엘리지빌리티 트레이스의 직관적인 의미는 디케이드 카운터라 그랬죠. 그래서 뭐 어떤 스테이트나 액션이 나오면 1씩 올려주는데 그 1 올려주는 그 카운팅한 거 대신에 이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에서는 그레이디언트로 대체한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어떤 에러 텀이 있으면 TD든 TD0든 TD 람다든 에러 텀 뒤에 그레디언트가 곱해졌는데 4장에 여러분들이 봤듯이 뭐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만 원 스텝 앞에다가 원 스텝 에러에다가 엘리지빌리티 트레이스를 곱한 게 백워드 뷰였죠. 즉 그레디언트하고 엘리지빌리티 트레이스하고 뭔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는 지금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연이 아니고 실제로 이론적으로도 서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카운팅하는 오퍼레이션 대신에 그레디언트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원래는 여기에 지난번에는 이제 카운팅하는 오퍼레이션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옛날에 같으면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이 아니면 1, ST는 S, AT는 A 뭐 이런 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그레디언트가 바로 들어가면 된다. 나머지 구조는 똑같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소개한 세 가지, 정확하게 하면 네 가지죠. 몬테칼로, 살사 제로, 포워드 살사 람다, 백워드 살사 람다.
이게 뭐 두 개는 하나로 생각을 해도 되고요. 사사 람다로. 근데 실제로 포워드 뷰는 실제 쓰기는 불가능하니까 실용적으로는 백워드 뷰를 쓰는 게 맞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 두 번째 방법론 살사 제어로 이한 모델을 써서 그렇죠. 여기는 그레디언트는 피처 벡터가 되겠습니다. STAT. 자,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좀 더 어려운 이그젬플에 한번 도전해보자.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뭐 지금까지 굉장히 단순한 것들만 이제 다뤘었는데 뭐 예를 들면 1000 지난 시간까지는 랜덤 워크 이런 그리드 월드와 비슷한 또는 뭐 엔체인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이그젬플을 다뤘는데 첫 번째 어렵게 만드는 점이 뭐냐면 스테이트하고 액션을 컨티뉴어스한 스테이트하고 액션으로 확장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한 부분을 디스크리트하게 다루려면 퀀타이제이션 하는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퀀타이제이션을 하는데 그걸 타입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자,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 실제로 많이 쓰지도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하고 액션을 각각 퀀타이즈 하는데 그 퀀타이즈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리전들의 서로 약간 그 예를 들면 어떤 S라는 리얼 넘버가 있을 때 구간을 5개로 4개로 퀀타이즈를 한다 그러면 4개의 구간이 나올 수 있겠죠. 요게 하나의 퀀타이제이션 스킴이고 요거를 뭐 예를 들면 살짝 비껴나게 해서 또 다른 퀀타이제이션 스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바운더리들을 퀀타이제이션 바운더리를 약간 시프트하는. 그래서 시프트하는 거를 뭐 4분의 1씩 하면 한 뭐 4개 정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프트를 여기서는 아마 5개인가 8개를 한, 즉 퀀타이제이션 된 스킴들을 뭐 예를 들면 4개를 썼다 그러면 어떤 스테이트가 여기에 있으면 빨간 퀀타이제이션 스킴에서 하나의 넘버가 나올 테고, 그렇죠? 또 파란 퀀타이제이션 스킴에서 또 다른 넘버가 나올 테고, 또 오렌지색 퀀타이제이션 스킴 또 다른 넘버가 나올 텐데 그거를 피처 벡터로 쓰겠다. 첫 번째 빨간 거가 첫 번째 엘리멘트가 되고 피처 벡터에 파란 퀀타이제이션이 두 번째 엘리멘트가 되고 오렌지가 세 번째 엘리멘트. 그렇죠? 자, 그런 것을 그런 방법론을 오버랩 타일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티플 퀀타이제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 중요한 얘기라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퀀타이제이션하는 컨티뉴어스를 디스크리트하게 바꾸는데 약간 중복되게 매핑을 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냐면 일단 문제부터 디파인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어공학에서 굉장히 어렵게 다루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입니다. X축이 있고요. 어떤 차가 있는데 계곡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목표점에 도달하는 게 목표인데 이 차가 어떤 순간적인 위치에서 위치가 있고 변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의 속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치하고 속도가 스테이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테이트가 2디멘저널한 어떤 벡터가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계곡에서 차가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일단 먼저 배경 설명을 하면
이게 왜 어려운 문제냐면 그리디한 어프로치를 써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목표점이 이 지점이니까 이 차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은 자 액션은 세 가지뿐이 없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푸시라거나 즉 차량으로 치면 가속 페달을 받는 겁니다. 아니면 후진을 액션을 쳐. 전진, 후진 아니면 뉴트럴 아무것도 안 하는 운전면허 있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진, 후진, 뉴트럴 셋 중에 하나의 액션만 취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냐면 전통적인 제어공학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했다가는 절대 문제를 풀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차가 여기 있을 때 앞으로 전진하면 되겠지 하면 절대 목표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그냥 살짝 눌렀다가 그러니까 액션이라는 게 살짝 눌렀다가 이제 뗀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한 요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뒤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 갖고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목표점을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후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점은 앞에 있더라도 목표에 도달하려면 자꾸 후진을 해서 여기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거기서 떨어뜨리면 이제 떨어지는 그 뭐라 그럴까 위치 에너지의 도움을 받아서 목표점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옵티멀 액션은 뭐 나중에 다 풀어보면 모든 위치에서 무조건 후진을 하는 게 옵티멀 액션. 이런 문제에서는. 그래서 눈으로 직관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가면 되겠다는 이제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죠. 자, 이 경우에 몬테칼로를 적용했다가는 문제를 죽었다 깨나도 풀 수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덕분이. 몬테칼로로 이 문제를 적용했다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랜덤 팔러스를 써서 그렇죠. 이거는 항상 아마 제로고 네, 마이너스 한 타임 들어갈 때마다 마이너스 원이고 그러니까 빨리 끝낼수록 좋은 거죠. 도달하면 제로. 그래서 끝나. 그러니까 왜 몬테칼로가 적절한 방법이 아닐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승리. 이런 문제에서 몬테칼로가 왜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요? 도역. 그렇죠. 랜덤 팔러시로 시작을 해서 이거를 에피소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랜덤 팔러시로 해갖고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도달하더라도 거의 막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몬테칼로로 했다가는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좋은 예시인 거는 몬테칼로로 대부분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종류의 문제는 몬테칼로가 오히려 굉장히 나쁜 전략이 그래서 TD 전략에 쌀쌀을 써야 된다. 그걸 암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배경 설명은 이게 제어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그리디한 뭔가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써갖고는 이 문제가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비어스한 그리디한 그레디언트 방향 항상 오른쪽 방향인데 실제로는 제대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것과 비슷한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주차를 할 때 패러럴 파킹이라고 하죠. 평행 주차를 하는
평형 파킹 많이 해봤나요? 자, 평형 파킹을 할 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전진 한 번 하고 후진 딱 한 번 하고 두 번 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진 딱 한 번에 다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공간이 딱 차 한 대만 공간이 있다고 치면. 네? 그러니까 전진 한 번에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Yes or no? 경험으로 얘기했어요. 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주차하는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라는 얘기죠. 제어 문제에서. 그러니까 차가 어떤 주차 공간이 있고 공간이 이렇게 있고 차가 현재 그냥 눈으로 봐서는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갔던 절대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차가 여기 공간이 딱 한 대 공간만 있다. 앞으로 가서 후진을 해서 뭐 돌고 또 왔다 갔다 한 서너 번을 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어비어스하게 그리디한 액션은 앞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이거를 하려면 뭐랄까 이게 약간 N스텝 알고리즘하고 비슷한 철학인데 다다음 스텝을 보고 그 후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진만 하면 안 되고. 즉 무슨 얘기냐면 그 그런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죠. 그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한다. 딱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 이제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전통적인 방법론은 이게 할 수가 없는 방법론이죠. 그래서 제어공학에서 이 주차 문제가 아주 클래시컬하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과학습에 쌀쌀을 쓰면은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쉽게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전통적인 문제도 강학습이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예시가 되겠고요. 그래서 액션은 세 가지가 있고 리워드는 빨리 끝나면 좋은 거니까 이 문제가 -1이고 리니어 모델이고 그다음에 살사 알고리즘을 썼다. 그리고 리니어 모델이니까 세미 그레디언트한 알고리즘을 썼겠죠. 자, 그리고 스테이트 트랜지션은 뭐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변이고 속도인데 자, 변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델타 X는 여러분들 일반 물리에서 다 배운 건데 V 델타 T 자, 이 식을 이렇게 그냥 변형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속도는 델타 V는 가속도 델타 T. 근데 델타 T를 다 1로 보자는 얘기죠. 디스크리트 타임 스텝이니까. 근데 가속도는 뭐 뉴턴 제2법칙에 의해서 힘을 매스로 나눈 거죠. 이것도 1로 보면은 힘은 지금 이 계곡의 모양이 약간 무슨 사인 코사인 모양이죠.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 이런 펑션으로 대체를 하고 엑셀을 전방으로 밟으면 앞으로 힘이 가해지는 거고 뒤로 밟으면 뒤로 가해지는 뭐 되게 복잡한 식 같지만 별거 아닌 겁니다. 일반 물리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냥 어프락시메이션에서 적어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되게 단순한 디터미스틱한 모델인데 놀랍게도 이게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죠. 제공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쌀쌀 알고리즘으로 처음 몇 스텝, 뭐 12번 에피소드 지나고 뭐 1000번, 9000번 해서 어느 정도 컨버지가 되면 이런 모양인데 요거는 밸류 펑션의 마이너스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낮은 것일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쪽 오른쪽 위치 이 근처죠. 이 근처에서 속도를 더 갔을 때는
속도를 뭐 예를 들면 포지티브하게, 그러니까 이건 앞방향으로 받는 게 맞네요. 예. 앞방향으로 밟는 게 목적에 거의 도달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밸류 펑션, q 펑션을 이 굉장히 복잡한 모양으로 넣을 수 있다.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넌리니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스텝을 돌려보면 이런 형태로 마이너스 q가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잘못 설명한 거네요. 이 속도가 액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맥시멈 액션을 취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A는 그 왼쪽으로 가는. 그래서 모든 위치에서 무조건 왼쪽으로 가는 후진을 하는 액션을 취했을 때 이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가 좀 큰 놈일 때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아주 복잡한 q 펑션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단순한 문제에서도. 더 굿뉴스는 이런 쌀사 제로 알고리즘,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TD 제로 알고리즘의 뭐 그냥 변형이라 그랬죠.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인데 아주 복잡한 q 펑션을 실제로 계산하는데 쓰일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굿뉴스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뭐 컨트롤에 몬테칼로, 사사제로, 사사 람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포워드 뷰 가기 전에 n 스텝 살사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n 스텝을 조금 더 이건 중간 과정이긴 하지만 설명을 하면 타겟이 여러 놈이 돼야 됩니다. 이건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죠. 처음 리턴 값 n개가 있고 마지막에 이걸 이제 부스트래핑 한다 그러죠. 넥스트 스텝에서의 q 펑션으로 넥스트 리워드를 대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이 n 스텝 리턴을 타겟으로 넣어서 에러에다가 그래도 곱한 형태가 n 스텝 살사 알고리즘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n에 대해서 이 아까 방금 설명한 마운틴 카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보면 나중에 미니멈 에러를 갖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4스텝, 즉 한 4개 스텝을 앞서 보는 게, 근데 이게 일반적인 결론은 아니라는 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이 특정한 문제에서는 한 4스텝 앞서 보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일링이라는 건데 아까 그 타일링이라는 게 그 퀀타이제이션 하는 방법을 8개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살사남다를 지금 방금 설명한 마운틴카, 그다음에 1000 랜덤 워크, 그다음에 요거는 옛날에 인트로에서 한번 배웠었죠. 설명했었죠. 이렇게 어떤 막대기를 세워놓고 이걸 계속 좌우로 움직이면서 세우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백워드 뷰에 관한 거는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제 accumulating trace라는 방법인데 시간 관계상 뭐 자세히 설명 안 하겠지만 그 트레이스를 계산할 때 어디 갔죠? 트레이스를 계산할 때 TD로 가버렸네. 자,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카운터식으로 계속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거를 계속 더해주는 형태죠. 이런 걸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방법은 accumulating trace라고 그러고
이 첫 번째 항을 무시하고 리셋해버리는 방법이 replacing trace 방법.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테이블 룩업 방법에서는 accumulating을 항상 써야 되는데 이 linear approximation 할 때는 요 첫 번째 항을 무시하는 게 어떨 땐 성능이 더 좋다라는 이제 그런 실험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비교한 거고, 어쨌든 이 람다 값에 따라서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에러니까 작을수록 좋은 거죠. 자, 그래서 그 쌀쌀 람다 알고리즘은 뭐 알고리즘은 이미 설명을 했고 아까 방금 전에 식으로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이제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잘 적용된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마운틴 카 프로그램까지 해서 이제 아까 예고했듯이 이 피처 벡터를 만드는 방법이 사실은 디자인을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스 초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실제로 프로젝트라거나 적용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대로 고르면 되는 방법론이죠.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폴리노미얼, 그다음에 프리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아까 설명했던 타일 코딩 또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쿼타이제이션 하는 거. 자, 폴리노미얼 베이시스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스테이트가 디디멘저널한 벡터일 때 아까 마운틴 카 프로그램일 때는 스테이트가 투디멘저널한 벡터였죠. 변이가 있고 속도가 있었으니까 D가 2인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그 마운틴 카 프로그램을 그 폴리노미얼 형태로 표현을 만약에 베이시스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 피처 벡터의 각각 아이버지 엘리멘트를 xi라고 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각각의 스테이트의 요 엘리멘트들을 sj라고 하면 그것들의 뭐 임의의 그 멱승 최대 차수가 n이 되는 아니면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로면 그 변수를 쓰지 않겠다는 얘기죠. 뭐 어떤 S1의 제로수는 1이 돼버리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xi를 만들 수 있는 가능한 가지수는 중복순열로 D개의 변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개수는 요 CIJ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폴리노미얼의 각각의 항의 차수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 폴리노미얼은 좀 약간 뭐라고 봐야 되나? 싱글 베리어블 폴리노미얼이 아니고 즉 예를 들면 뭐 x에 대한 폴리노미얼이 아니고 멀티플 베리어블에 대한 폴리노미얼입니다. 예를 들면 변수가 x, y가 있으면 x, y를 섞어서 쓰는 폴리노미얼 즉 뭐 xy, x제곱, y, 뭐 xy 제곱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곱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각 변수에 대해서 0부터 n까지 즉 n 플러스 1개의 c를 고를 수 있는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d개의 변수에 대해서 n 플러스 1을 고르는 중복순열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가지수는 n 플러스 1 d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i들은 피처 벡터의 어떤 특정 i번째 엘리멘트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각각의 엘리멘트들이 다르다 그러면 최대의 피처 벡터의 디멘전은 이 정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n 플러스 1 디멘전. 뭐 이거보다 작게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이너 프로덕트 내적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xs는 x1s부터 x kd만까지 한다 그러면 이런 거를 밸류 펑션으로 표현하려면 같은 디멘전 x로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폴리노미얼들을 내적을 취한다는 얘기는 그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결합으로 밸류 펑션을 표현하겠다 얘기죠. q 펑션도 마찬가지입니다. s하고 a가 들어가면 또 뭐 a에 대한 또 추가적인 뭐 변수가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항에.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마운틴 카 프로그램 같은 거는 그냥 단순하게 퀀타이제이션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뭐 컨티뉴어스한 스테이트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구간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체크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컨티뉴어스한 걸 디스크릿하게 바꾸고 싶을 때는 타일 코딩이 더 유리하고 뭔가 좀 다른 종류의 문제들에서는 폴리노미얼도 유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밸류 펑션 자체가 뭔가 좀 주기성이 있다 그러면 프리에비스로 가는 것도 유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코사인 펑션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좀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파이는 우리가 그동안 파리스를 표시했는데 여기는 파이가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상수 파이입니다. 그리고 요 놈은 두 벡터의 내적이 되는 거죠. ci라는 벡터하고 s라는 벡터. s는 d-디멘전이니까 ci도 d-디멘전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프리에베이스의 개수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D개의 변수, D개의 변수가 있고 C들이 그렇죠. 거기에 뭐 예를 들면 각각이 0에서 n 사이의 값을 취할 수 있다 그러면 n 플러스 1 D승계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베이시스들을 n 플러스 1의 D승계만큼 만들 수 있다. 그거의 부분 집합 또는 전체 집합을 피처 벡터 엘리먼트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이나 프리에나 보면 약간 리니어적인 성질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리니어라기보다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펑션들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뭐 쉽게 얘기하면 (1차원을) 먼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S라는 스페이스가 있는데 실수인 경우, 컨티뉴어스한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것도 퀀타이제이션 하는 방법인데 약간 스무스하게 퀀타이제이션 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퀀타이제이션은 뭐라 그럴까요? 그 오버래핑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특정 포인트를 여기서 택하면 그게 속해지는 딱 구간이 정해지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모든 구간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1차원 축을 퀀타이제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n개의 어떤 대표값들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n개의 대표값이 아닌 어떤 스테이트가 임의로 들어와 보면은 이 지금 뭐 대표값들이 C1부터 Cn까지 있다면 C1부터 Cn까지의 거리를 재서 그거를 그 가우시안 펑션으로 웨이팅을 주고
그거를 피처 벡터로 쓰는. 자, 이런 방법론을 레이디얼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전통적인 뉴럴 네트워크에서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을 많이 쓰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포인트 S를 한 구간으로 대표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그 대표 값들로 컨티뉴어스하게 대표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C1, C2에 해당하는 웨이트 값은 크고 먼 놈들은 작아지는 뭐 그런 구조라 기존의 퀀타이제이션을 조금 더 컨티뉴어스하게 릴렉세이션 시킨 일반화시킨 케이스라고 봐도 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론을 레이디얼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널 리그레션이라는 방법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머신러닝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 SVM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뭐 배운 사람도 있고 앞으로 배워야 할 사람도 있긴 한데 서포트 벡터 머신 배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반은 배우고는 안 배웠네요. 그래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보통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바운더리를 리니어한 어떤 바운더리로 보는데 그거를 넌리니어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커널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때 보통 이제 가우시안 같은 형태로 많이 씁니다. 어쨌든 그 커널 기반의 방법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이제 이런 밸류 펑션을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데 그 기존의 어떤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갑니다. 특이하게도. 그래서 어떤 기존에 주어진 example들 또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지라고 할 때 그 각각의 데이터셋에서 해당하는 실험적인 밸류 펑션들이 주어졌다. 예를 들면 이거를 리턴 값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기존에 뭔가 임피리컬하게 S1이라는 스테이트에서 리턴 값이 G1이었고 S2라는 스테이트에서 리턴 값이 G2였다. 그러면 그 리턴 값들을 GS'이라고 하고 S'은 그 특정 example 스테이트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약간 인퍼런스 같은 느낌인데 새로 인퍼런스에서 새로운 스테이트가 들어오면 기존의 데이터셋에 있는 S'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해서 가장 가까운 기존 밸류 펑션으로 대체시키겠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그 배운 방법론 중에 니어리스트 네이버 방법론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니어리스트 네이버에 어떤 방법론이 들어가 있는 이 K 펑션을 거리를 매저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거리를 매저하는 거를 대체로 뭐 피처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하면 자연스럽게 잘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K라는 펑션을 가우시안으로 만약에 대체한다 그러면 요 레이디얼 베이시스 펑션은 요 K가 뭐 이런 모양인 형태의 어떤 커널 리그레션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둘 사이가 서로 사천관계인 거를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론적인 건데 이 커널은 항상 그 스테이트 피처 벡터들의 어떤 이런 내적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때 필요 충분 조건은 이 커널을 S는 행의 인덱스, S'은 열의 인덱스로 하는 그런 행렬로 봤을 때 이 행렬이 포지티브 데피니시고 시메트릭하면 지금 리던던트한 건데 포지티브 데피니시면 무조건 시메트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지티브 데피니트 하면 항상 내적 형태로 표현된다라는 머신러닝에 또 되게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머신러닝을 다루는 챕터는 아니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머신러닝의 모어스 3 티어럼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타일 코딩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방법들은 한 5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베이시스를 우리가 어떤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데 그동안은 내적 형태로 리니어한 모델만 다루었는데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형태의 아웃풋으로 하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하나의 넌리니어한 펑션을 볼 수 있겠죠. 넌리니어한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넌리니어 해주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한 레이어에서 다른 레이어로 갈 때 어떤 웨이트 매트릭스가 곱해지고 이전 레이어에 뭐 히든 노드의 값들을 벡터로 한다면 포스트 액티베이션 값들을 현재 레이어의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하면 다음 레이어에 어떤 벡터가 나오는 구조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건 리니어한 네트워크이죠. 리니어한 네트워크는 쓸모없고 여기에 이제 F라는 non-linear한 펑션이 들어가면 딥러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학기 강의해야 되는 딥러닝을 한 줄로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F가 되는 후보는 뭐 렐루라든가 이런 데서 알고 있는 뭐 CNN에서 많이 쓰죠. 그다음에 하이퍼탄젠트 같은 것들은 이제 RNN에서 많이 쓰고 시그모이드는 뭐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많이 쓰죠. 그리고 이 너리니어 네트워크에서 SGD를 단계적으로 하이라키컬하게 리커시브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CNN, RNN 이런 방법들이 있고 실제로 둘 다 광학수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CNN은 뭐 예를 들면 알파고 같이 뭐 실제로는 영상 데이터가 아닌데 바둑판이 19 x 19의 어떤 그리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9 x 19에 거기에 흑돌이 놓여져 있는지 뭐 구멍이 있는지 아니면 뭐 또는 흑돌이 놓여 있는지 또 그다음에 일본 말인 것 같은데 아다리라는 말 있죠. 이전에 뭔가 여기서 둘러싸여서 돌들을 뺀 그 위치냐 아니냐 그런 거를 표현하는 그런 예를 들면 그런 넘버들을 19 x 19 매트릭스로 하고 그 외에 다른 정보들을 또 똑같은 19 x 19 매트릭스에서 계속 쌓으면 7, 8개 채널로 쌓습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영상 컴퓨터 비전에서 뭐 RGB 채널 3 채널로 픽셀 이미지를 마치 들여다보는 거랑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가 19 x 19고 채널의 개수가 한 8개 정도 되는 채널은 좀 RGB보다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채널이 늘어난 이유는 그냥 각 플레인들을 각 채널에서 그냥 바이너리 넘버로 흑돌의 위치, 두 번째 채널은 백돌의 위치, 세 번째 채널은 아다리냐 아니냐, 뭐 네 번째는 뭐 어떤 다른 정보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NN이 실제로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RNN도 사실 어떤 시퀀셜한 강학습 구조 자체가 계속 시퀀셜하게 시간 축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전에서 했던 결과를 그대로 가져와서 요약을 해서 쓰는 그런 구조에서는 RNN이 상당히 적절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뭐 나중에 예를 들면 주식 같은 시장에서 어떤 팔러시를 만들어낼 때 아직 안 배운 내용이지만 팔러시 베이스드 메서드 중에 팔러시 그레디언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됩니다. 팔러시 그레디언트 같은 방법들은 주식시장 같은
시퀀스를 다루는 데서는 오히려 RNN을 쓰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를 일일이 다 메모리에 집어넣기 너무 귀찮으니까 그거를 히든 팩터 H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리커시브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LSTM이나 GRU로 쓰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직전까지는 우리가 리니어한 어프락시메이션들만 배웠는데 그래서 그 내적을 그냥 딥러닝 네트워크로 바꿔치기 하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그대로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내적을 딥러닝 네트워크로 바꿔치기 하고 그 세 가지 방법은 그대로 다 적용 가능하다는, 몬테칼로 써도 되고 타겟을, 아니면 타겟을 원스텝 루커헤드 쓰면 TD0, SAR0가 되는 거고, 타겟을 PT 람다로 또는 원스텝으로 하고 리저빌리티 트레이스를 뒤에다 곱해주면 그러면 SAR 람다, TD 람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코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인트로에서 설명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과학습은 딥러닝의 한 분야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챕터를 배우면서 뭔가 좀 다른 거를 아마 느꼈을 거예요. 석훈이 어떤 걸 다른 걸 느꼈을까요? 그게 왜 착각일까요? 뜬금없는 뜬금포 같은 질문인가요? 승민이 그냥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확히 보면 그냥 이거는 의견만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없는 거. 도역은 어떻게 돼요? 주관적인 의견을 묻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번 챕터 한정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번 챕터에서는 밸류 펑션이랑 q 펑션을 머신러닝 어프로크시메이터 같은 걸 가져와서 어떤 방식이죠. 그 특정한 두 개를 어프로크시메이터 하려고 하는 건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은 그런 어떤 특정한 B나 Q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론적인 어프로크시메이터를 만드는 거. 답은 맞는데 원하는 방향의 답은 아닌데 어쨌든 지민군 어떻게 돼요? 오케이. 하여튼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또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꼭 정답은 아닌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단 과학습은 딥러닝의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습은 완전히 큰 틀에서 머신러닝 전체 분야에서 하나의 중요한 분야이고 딥러닝은 과학습 입장에서 보면 과학습에서 갖다 쓰는 부분적인 툴뿐이 안 됩니다. 부분적인 모듈에 해당한다. 어디 모듈에 속하느냐? 오늘 이 챕터에서 배웠던 value 펑션이나 q 펑션을 어프락시메이트 하는 용도로뿐이 안 씁니다. 딥러닝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 과학습에서는 완전히 그냥 일종의 서브 모듈 정도 수준. 과학습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3장, 4장, 5장에서 배웠던 몬테칼로 TD, 쌀쌀하니. 그래서 딥 RL 이런 거를 이제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되는데 딥러닝의 한 분야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는 얘기죠. 과학습이. 과학습은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뭔가 이 뭐라 그럴까 또 다른 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머신러닝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딥러닝 배우면 과학습 당연히 뭐 쉽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던 오산이라는 얘기죠. 완전히 다른 분야라는 얘기가 되겠고 딥러닝이 과학습을 도움을 주지만 물론 이제 과학습이 또 딥러닝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메타러닝이라든가 뭐 액티브 러닝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근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습이 딥러닝의 한 분야라고 생각한다라는 굉장히 잘못된 착각이다. 오히려 딥러닝하고 과학습은 좀 따로 놀고 있는 분야고 약간 교집합이 있을 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장에서 5장까지 배운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 배운 내용들이 실제 과학습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고 그냥 딥러닝은 일종의 툴로 쓰이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여러분들. 왜냐하면 딥러닝은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방법의 원 오브 댐이니까 우리가 리니어하게 어프락시메이션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전히 딥러닝이 중요한 모듈인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적인 과학습에서는 어마어마한 복잡도를 갖기 때문에 스테이트와 액션의 디멘전이 그거를 제대로 어프락시메이션 하려면 리니어한 어프락시메이션만 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넌리니어한 딥러닝을 계속 쓰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컨트롤 문제도 우리가 지난 챕터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프 팔러시 방법을 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 팔러시 방법이 뭐 TD0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벨리에이션 방법이죠. 그다음에 살사 제로 이건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N 스텝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오프 팔러시를 쓸 때는 우리가 뭐 여러 번 배웠듯이 그 임포턴트 샘플링을 해야 되고 임포턴트 샘플링 팩터가 그 에러 텀 앞에 곱해진다고 그랬었죠. 이 로라는 형태로 이게 그 비헤이어 팔러시의 확률분의 타겟 팔러시 파이의 확률을 필요한 개수만큼 곱한 게 로라고 그랬죠. 그런데 TD0는 딱 원 스텝만 내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의 액션 여기서 중요한 코멘트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 임포턴트 샘플링 팩터는 스테이트가 몇 개 나오냐는 상관없습니다. 액션을 몇 번 취하느냐에 의해서만 결정해요. 왜? 팔러시들을 의해서 결정되는 거는 액션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액션을 몇 번 취하느냐에서만 결정이 되는데 TD0 알고리즘은 현재의 액션은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취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건 고려할 필요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next state 안 취하는데 좀 이상하네. 이건 evaluation이네. 쏘리. V를 구할 때는 이제 V일 때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해야 되죠. 그래서 그 현재 스테이트 액션에 해당하는 BT분의 파이T가 로T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살사 버전으로 이제 V가 아니고 Q로 가면은 이제 살짝 달라지는 거죠. 현재 스테이트 액션은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건 고려할 필요 없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next state에서 액션을 취하죠. 자, 그거는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타임 스텝이 하나 뒤로 밀려서 next의 behavior 플러스분의 next state의 target 플러스의 비율이 앞에 곱해져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N 스텝
경우에 살사인 경우는 현재 스텝은 고려할 필요 없다 그랬죠. Q 펑션을 다루고 있으니까 t 플러스 1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n 스텝에서 액션을 취하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t 플러스 n 이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던 이슈긴 하죠. 4장에서. 그래서 이런 그 임포턴스 샘플링 팩터가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 사실은 이 책의 저자인 서튼 교수가 그 어마어마한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이 분야에서 이 과학습 분야를 이끈 엄청난 대가인데 조금 스타일이 보면 책을 쓴 스타일이 보면 약간 패시미스트 같은 느낌.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만 바라봐야 되는데 모든 알고리즘들의 어떤 최악의 경우 카타스트로피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상황을 너무 걱정을 하는 상태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는 많이 벌어지진 않는데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을 온팔러시로 하는 경우는 대체로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이유는 임포턴트 샘플링이 안 곱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사실 4장에서도 이미 배웠었죠. 온팔러시로 할 경우는 로라는 게 안 곱해지기 때문에 이 베리언스가 사실은 없어서 잘 컨버지 하는데 오프 팔러시로 가면 B분의 파이가 곱해지는데 자, 살사 제로를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요런 놈이 곱해지는데 B는 작은데 파이가 만약에 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큰 숫자가 에러텀 앞에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웨이트가 이제 거기서 곱해지면서 이 그레디언트에 해당하는 부분. 이제 이 그레디언트가 사실은 피처 벡터가 된다 그랬죠. 리니어 모델링. 이 피처 벡터하고 관련되는 어떤 내용들이 뒤에 곱해지는데 이 피처 벡터와 이 임포턴스 샘플링이 보통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아주 운이 나쁜 경우 좀 상스럽게 표현하면 아주 재수없는 경우는 이 두 개가 서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시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랄까요 비관론인데 굉장히 오프팔러시가 대체로 잘 작동하는데 이런 이상한 인공적인 어떤 인바이언먼트를 만들어버리면 문제를 만들어버리면 굉장히 이상하게 그러니까 컨버지를 안 하고 오프팔러시가 다이버지를 하는 이상한 이런 이그젬플도 존재한다. 그래서 99%는 좀 너무 많고 한 90%는 안전한데 오프팔러시를 써도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는 상당히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써라. 근데 이 서튼 교수의 스타일은 굉장히 비관론자에 가까워서 상당히 안 좋은 경우들을 좀 책에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TD0를 그러니까 살사 제로죠. 여기서 TD0를 쓴 거네요. V만 넣었다고 보니까 B분의 파이가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 자, 7개의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테이트, 두 번째 스테이트, 세 번째 스테이트. 근데 요 각각의 스테이트들을 지금 8개의 파라메타, 즉 파라메타가 8디멘전이죠. 그렇다 그러면 피처 벡터도 8디멘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W는 W1부터 W8까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피처 벡터를 첫 번째 스테이트에 대한 피처 벡터만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요 스테이트
이렇게 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또 W들의 개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피처 벡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X1은 2 다 0이고 마지막이 1이. 그렇죠? 자, 나머지들은 다 비슷한 구조입니다. 2는 두 번째 항이 2고 나머지가 1이고 여기는 세 번째 항, 여기는 네 번째 항, 여기는 다섯 번째 항, 여기는 여섯 번째. 동일한 구조를 다 갖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스테이트는 피처 벡터가 어떻게 되느냐? 다 0이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는 1이고 그렇죠? 마지막은 2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쪽에 있는 2들은 괜찮은데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마지막 스테이트는 마지막 2 요게 문제라. 무슨 얘기냐면 W8에 해당하는 어떤 피처 벡터 엘리멘트인데 이놈들이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항상 non-zero고 1이죠. 나머지는 다 제로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 스테이트는 2인. 그래서 마지막 스테이트를 뭔가 좀 강조하는 그런 피처 벡터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피처 벡터가 이 에러 텀에 곱해진다는 얘기죠. 여기. 그래서 이게 계속 업데이트 되다 보면 이런 뭔가 이 순환적인 구조를 갖는 문제에서 이 2가 W8에 해당하는 2가 계속 곱해지는 무슨 얘기냐면 등비수열에서 2가 공비로 계속 곱해지는 그런 효과를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W8이 다이버지하는 굉장히 이런 이상한 이그샘플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은 여기서 실선으로 된 부분들은 타겟 팔러시고 모든 스테이트에서는 무조건 그냥 디터미스틱하게 타겟 팔러시는 세븐 스테이트 마지막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타겟 팔러시죠. 타겟 팔러시는 그러니까 뭐냐면 디터미스틱한 팔러시. 근데 비헤비어 팔러시는 랜덤한 팔러시. 무슨 얘기냐면 한 7분의 6 확률로 상당히 큰 확률로 자기 자신을 제한 나머지 6개 뭐 현재 만약에 S1에 있다고 하면 나머지 6개 있죠. 요거랑 요거 중에 그냥 임의의 스테이트 하나 넘어가요. 그리고 7분의 1 확률로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랜덤하게 다른 스테이트로 넘어가게 하는 게 비헤비어 펄스다. 그래서 이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이 b분의 파이를 계산을 하는데 이 7분의 1이 분모에 들어가고 1이 분자에 들어가면 이게 임포턴스 샘플링 벡터가 3 돼버리죠. 자, 요 임포턴스 샘플링 벡터에다가 이런 피처 벡터에 그 W8을 자꾸 앰플리파이 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으면은 이게 다이버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W8에 대한 이터레이션별 크기가 계속 다이버지하는 거예요. 또 사실 이니셜 컨디션을 잘 둬야 되는데 이니셜 W가 W7이 10인 W6가 10이네요. 이런 놈이 10인 그런 잠깐만요. 둘, 넷, 8개 스테이트가 있죠. 이게 아마 마지막 한 그 아까 설명했던 컨스턴트 탑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W8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W8이 좀 크게 시작을 하면은 계속 앰플리파이 되는 그런 비헤비어를 보이게 된다라는 이제 이렇게 안 중요하지만 이 저자가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가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다음 시간에는 그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환경하고 인터랙션을 하면서 살사나 TD0처럼 에피소드를 만들어가면서 업데이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거를 배치 모드로 즉 무슨 얘기냐면 에피소드를 이미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최적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솔루션에 컨버지하는가 뭐 이런 문제 약간 이론적인 겁니다. 근데 아주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